어떻게 보면 현역 시간 동안에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인데 그냥 놔두지 말자. 네,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퇴직연금을 못 챙기게 돼요. 운용을 할 시간이 없어. 매달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운용 지시를 하고 뭘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가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금리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똑똑하게. 안녕하세요. 은퇴와 연금 투자 이야기까지 은연중에 알고 싶던 정보들을 제대로 짚어드리는 은연중에 투자 토크 3화로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은퇴 준비의 A부터 Z까지 투자의 언저리에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재미있고 또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진짜 저희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화예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이 퇴직연금 쪽에서는 다룰 얘기가 산더미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와, 이거를 왜 인지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급한 일은 하게 되지만 급하지 않으면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당장 급한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당장이 급하지 않으니까 좀 약간 밀어놓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퇴직연금을 못 챙기게 돼요. 운용을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저도 언제 퇴직연금을 바라보게 됐냐면은 회사를 나가야 될 때 20년에 은퇴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도 안 냈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동안 운용 지시를 한 번도 안 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퇴직연금 운용을 안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매우 보편적인 그런 사실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수십 년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알짜 자산인데도 맞아요. 이렇게 운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역 시간 동안에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인데 그냥 놔두지 말자. 네. 근데 또 바쁘다. 이것도 현실인 거니까 노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그래서 퇴직연금을 안전한 것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주로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안전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 안전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 저도 제가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이 예금 상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거가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예금 상품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금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럽게 자산이 증가하는 거가 아니라 자산이 녹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연금 상품을 예금 상품에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것이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까 안전하지가 않아. 우리가 예금에다가만 원금 보장형에다만 투자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못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지고 싶으면 예금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했는데 이 퇴직연금을 예금에 넣으면은 보이지 않는 손해가 생긴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하는데 이런 외국 직장인들은 도대체 이런 퇴직연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제로 미국은 1978년에 401k 제도가 생긴 이후에 네. 직장인들의 퇴직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문화가 네. 아주 빨리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보편화돼 있어서 장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인들의 직장인 평균 퇴직연금 규모가 무려 13만 2천 불이더라고요.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은 1억 8천만 원인데 이걸 보자마자 저는 또 제 퇴직연금을 또 봐봤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만드는가? 막상 그 사람들이 한국 대비해서 연평균 소득이 엄청나게 높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데 맞아요. 퇴직연금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다. 1억 8천 그러면 이제 좀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의 주제이고요. 그것이 바로 TDF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DF요? 네. 네, 확실히 미국은 TDF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뭔가 연금이라는 거를
뭔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수용이 많이 된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드는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고 있을 때 돈을 얼마 100만큼 버는데 퇴직하고 나면 퇴직연금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인데 OECD 평균을 보니까 58% 정도 됐었더라고요. 네, 근데 와. 미국은 81%.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 열심히 하는 거랑 퇴직하거나 이거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퇴직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을 살 때 또 다 찾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집 살 때 퇴직연금 찾아 쓰고 막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꾸준히 쌓이면서 복리 효과가 난 것 같은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인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요. 1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아까 그 퇴직연금만으로는 아니겠지만은 80% 넘는 그런 소득 대체율이라는 숫자는 그것은 뭐 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막연하게 언젠가는 은퇴해야 된다, 네. 언젠가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 만약에 소득 대체율이 80%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굉장히 생활화돼 있어서 자산을 그냥 두지 않고 전략적으로 불리는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차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로 결국에는 퇴직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TDF라는 게 또 뭐 전략처럼 자리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TDF가 뭔지 좀 이거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타겟으로 삼는 날짜가 있다는 거죠. 날짜를 향해서 가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겟 데이트 펀드 아니고 뭐 데이트 펀드도 아니고 뭐 타겟 펀드도 아니고 뭔가 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네, 그 미국 연금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산 구성을 살펴보니까 TDF는 유독 많이 늘어가지고 8%에서 3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68%가 TDF를 보유하고 있다고 또 합니다. 지금 거의 과반 이상이 사실상 이 TDF를 거의 기본적으로 뭐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20, 30대들이 TDF에 가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20, 30대는 절반 이상이 네. TDF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이런 TDF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도 뭔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DF가 언제 나왔지? 이걸 살펴보니까 1994년 꽤 오래됐죠? 네. 이게 그 웰스파고라는 회사에서 3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은퇴 시점에 맞춰가지고 네. 자동으로 조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달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운용 지시를 하고 뭘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가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금리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똑똑하게 나의 은퇴에 맞춰서 운용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TDF 2055다. 그러면은 2055년에 은퇴하는 사람이고 2045다. 그러면 2045년에 은퇴하는 사람인데 그 은퇴 시점까지 가는 경로에서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을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하는지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TDF다. 제가 네.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일수록 채권에 이미 투자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젊을 때는. 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일수록 채권 비중이 낮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채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은퇴를 앞둔 기간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자동적으로 투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TDF 하나만 사두면 글로벌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리밸런싱 이게 야. 자동으로 돌아간다. 심지어 은퇴 시점까지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은퇴 시점까지 거의 뭐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내가 세팅해 놓은 그 타겟 은퇴 시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리밸런싱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은 와 이건 진짜 너무나 그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이 대목에서 왜 미국인들이 소위 68%나 이런 TDF를 기본 그런 퇴직연금 펀드로 선택하고 있는지 이제 너무나 이해가 잘 됐어요. 마치 TDF는 설명을 듣다 보면은 또 저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목적지를 딱 입력해 놓고 차에서 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목적지에 도달해 있어.
그 연금에서도 저희 목표가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은퇴할 때 얼마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자산을 만들고 싶은데 그 목적 날짜가 나의 은퇴 날짜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205 딱 설정해 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가는 마치 그 오토파일럿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일에 열심히 집중하고 투자는 맡겨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F는 ETF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자산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유럽 채권, 신흥국 채권, 리츠까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은퇴 한 4, 50년 전에는 주식을 한 79%까지 갖고 있다가 또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주식 비중이 또 30%대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주식이랑 채권 같은 그런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이 처음에 약간 8대2 비율에서 자연스럽게 은퇴 시점이 되면은 뭐 한 65대 35까지 변한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또 자동으로 해준다는 그런 측면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이 TDF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시사점이 어쨌든 젊었을 땐 주식이 많고 맞아요. 은퇴를 하면 확실히 좀 채권이 많다는 거, 이게 확실한 맞아요. 그런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 펀드였다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직접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질문이 있잖아요. 과연 네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바쁘잖아요. 솔직히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맡겨놓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장점 중에 하나는 TDF에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나만 홀로 외로 있게 나만 왜 이러고 있지? 라는 그런 그 불편함이나 아니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TDF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없고 분산도 잘 되어 있고 시점에 맞춰서 전략도 바뀌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TDF에 대한 장점을 뭐 한도 끝도 없이 뭔가 나열할 것 같은데, 네. 이 TDF가 사실은 저도 생소해. 왜냐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별로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이 TDF가 도입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을 찾아보니까 아까 30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된 게 201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게 네. 맞죠. 그래서 대중화된 거는 정말 더 얼마 안 돼서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제도의 이름이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 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자동 선택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설정된 상품에 투자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마치 저희가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랑 거의 똑같이 맞습니다. 그 퇴직연금도 디폴트 옵션을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미용실에 가서 앉았을 때 뭔가 자세하게 운용 지시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아니, 이해할 저는 수 진짜 있겠네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좋은 제도가 도대체 왜 23년 7월에 돼서야 도입을 한 거예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나도 퇴직연금 열심히 긁었을 때 디폴트 옵션 해줬으면은 내 머리도 예쁘게 잘라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셨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이 TDF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TDF를 선택하시게 되면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라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심사 승인한 실적 배당형 상품이 220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65개, 그러니까 무려 75% 이상이 TDF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기본값이 됐다는 거가 그 통계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느껴집니다. 게다가 실제로 TD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2020년에 4조 원이었는데 설정액이요. 네. 2023년에는 9.5조. 그리고 24년 작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면 그런 그래프상의 숫자를 보면은 TDF의 그 성장 속도가
진짜 너무나 가파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TDF는 이제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네. 상품이 된 것 같고요. 투자 성과나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TDF도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교보생명의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네. TDF에 대한 그런 상세 또 실제 아하. 뭐 이런 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네요. 아, 네, 좋습니다. 전문가를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연금 상품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릴 저는 교보생명 법인사업본부의 권한샘 매니저입니다. 오늘 두 대표님과 함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투자형 상품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단기적인 손실에도 내가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이제 일을 못할 정도다라고 하면 그냥 안정적인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이겨야지, 노후 준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장인에게 TDF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교보생명의 TDF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보생명이 제안하는 TDF를 활용하는 퇴직연금 투자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은퇴 시점에 맞춰 TDF 은퇴 연도를 정하고 2단계로 마음에 드는 TDF 2개를 고르고 비중을 나눕니다. 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은퇴 시점까지 그냥 꾸준히 넣고 잊으시면 됩니다. 있는 것도 3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잊어야 된다. 나는 아니, 이게 근데 너무 그러면은- 중요한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은 통상적으로 그 타겟 데이트인 은퇴 시점을 고를 때 출생연도에 60년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은퇴 시점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숫자에 들어간 TDF를 고르고 뭐 소위 은퇴까지 잠들어라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은퇴 시점까지 꾸준하게 끝까지 투자하라. 이게 끝까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언제 사지? 언제 팔아야 되지? 뭐 이런 이제 타이밍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가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보다는 타임.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 타이밍을 놓쳤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이밍을 알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전문가도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직장인이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넣는 것, 이것이 이제 이기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TDF도 찾아보면은 네. 상품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상품들 중에서 어쨌든 제 은퇴 시점은 정했는데 시점 안에 또 상품이 많아. 그래서 그 상품들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어요. TDF는 상품마다 세부적인 운용 전략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애 주기에 맞춰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빈티지에서 운용 규모가 너무 작거나 특별히 보수가 높거나 크게 운용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운용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보수가 특별히 높지 않다면 장기 수익률 상위 상품에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보고 운용 수익률도 좀 보고 자산 규모도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그거보단 자산 규모도 조금 있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봐라. 네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 가지고 그 TDF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은 저도 운영하다 보니까 느낀 거지만은 위험자산의 한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70과 30이라는 그런 한도가 있는데 일단 TDF는 여기에서 그 얼마나 담을 수가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 계좌는 일부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은 보유 비중을 70%로 제한하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둡니다. 그런데 TDF 중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TDF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100%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TDF가 적격 TDF인데요. 이렇게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은 투자자는 이 적격 TDF에 100%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적격 TDF. 아니 뭐 그럼 대부분이 적격 TDF인데 그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한도에 상관없이 거의 100% 담을 수가 있다. 와우, 매우 쇼킹하네요. 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전부 다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TDF 이름에 보면 TDF 2025 누가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뭐 예금처럼 이게 해지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꽤 많은 투자자들이 TDF가 목표 시점에 도달하면 예적금처럼 만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 시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위험자산이 40% 이하인 글로벌 채권 혼합형 형태로 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운용이 되니까 TDF 2025의 자산 배분과 그에 따른 성과에 만족하신다면 굳이 펀드를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더 일할 것 같다라고 하면 TDF 2035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 거의 뭐 그 답변을 듣다 보니까 챗GPT가 아니고 권GPT라고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단 그 TDF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환해지 관련해서 그 리스크가 열리게 되는데 TDF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TDF 상당수는 환에 대한 해지 비율도 펀드 내에서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DF를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고려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야, 그럼 환율까지 그러니까 뭘 그냥 걱정하니. 골라서 자고만 있으면 되나 봐. 그러니까요. 네, 와. 그러니까 TDF를 고르는 진짜 좋은 포인트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연금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단서를 달아야 돼요. 연금 투자 어렵지 않지만 교보생명과 함께일 때 어렵지 않다. 교보생명과 함께면 어렵지 않다. 그럼 맞습니다. 오늘은 그 TDF에 대해서 뭔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거가 굉장히 상세하게 뭔가 이제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보생명이랑 이 TDF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TDF라는 상품을 보니까 투자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은퇴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 죄책감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데 좀 보세요. 운용 지수도 좀 하시고 관심 좀 가지세요. 근데 못 갖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TDF라는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은퇴 시점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상품에 놓고 잊어버리면 된다.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설명을 해주셨던 권GPT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이 TDF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보생명과 함께라면 연금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연중에 투자 토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